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드디어 주제통합적 읽기 세 번째 시간, 자, 행복에 대한 그런 심리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글의 제목,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라는 제목인데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궁금증이 생기는데, 자, 본문을 학습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이 있다. 자, 지금 전혀 모르겠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문들은 여러분에게 생소한 개념을 제시할 때 친절하게 개념 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나가면 되는데, 자, 이 오컴의 면도날은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탄생한 용어이며, 자,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는 권고로 쓰인다. 무언가를 설명할 때 너무 많은 가정, 너무 많은 개념을 사용하면은 설명을 듣다가 지쳐버리니까 그런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개념들은 면도날로 베어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줍니다. 자,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 원리는, 자, 이 원리는 바로 오컴의 면도날을 지칭을 하고, 자, 이 원리가 사고를 절약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주로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된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최근 심리학에 등장한 진화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하는 한편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자, 이 글의 처음부터 생소한 용어를 제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오네요. 이 진화생물학적 견해가 인간 심리학에 대한 날카로운 면도날 역할을 한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면도날은 바로 이 오컴의 면도날,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오컴의 면도날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진화생물학적 견해 덕분에 인간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절약적으로 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대요. 자, 오른쪽에 쓰면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자, 과학 용어로서 자,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자, 불필요한 개념을 덜어내고 생각하자는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고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자, 최근 심리학에는 진화생물학적 견해가 등장을 했대요. 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쵸, 바로 이 오컴의 면도날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이러한 진화생물학적 견해에 의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자,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전혀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계속 읽어봐야 합니다. 자, 9번째 줄. 이 9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는 자, 이 오컴의 날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이 진화생물학이 심리학 분야에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가?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자, 이것 또한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죠. 자,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위계라는 것은 자, 순서와 일정한 자,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인간의 욕구, 자,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생리적인 욕구.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요구들. 자,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번식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욕구들을 생리적 욕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래요. 우리가 밥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잠을 언제든지 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드넓은 평야에 놓여져 있으면은 언제 들짐승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호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래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치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인데 사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 추앙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네 번째 단계이며 그 다음에 최종 단계로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욕구들이 피라미드의 구조를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이 5단계의 가장 저차원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 안전에 대한 욕구가 발생을 하고요. 이 안전하다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애정에 대한 욕구가 발생을 하고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지만 자신의 그런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겠어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이 기초적인 욕구들부터 해결을 해야지 윗단계의 그런 욕망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유명한 이론인데요. 자, 이 이론은 전제하고 있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역적 관계의 중요한 부분 나왔죠. 자, 우리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나요? 매슬로우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TV에서 종종 자신의 꿈을 위해서 배고픔과 가난함을 참고 글을 써서 나중에는 예술가로 엄청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무명 시절에 그런 아픔을 딛고 결국에 10년, 20년 버틴 이후에야 빛을 발하는 그런 조연 영화 배우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않았는데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매슬로우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특이 케이스,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자, 이에 대한 대답을 매슬로우는 하고 있지 못해요. 자, 매슬로우는 이런 하위 욕구들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 불필요하고 복잡한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실현을 이루는 사람들의 사례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심리학에서의 오컴의 면도날에 해당하는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에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바로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신선한 이론이네요. 매슬로우의 이론에서는 그동안 이 아래 단계의 욕구들을 조금 무시를 했는데 이 진화생물학적 견해에서는 최고 단계의 욕구라고 치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조차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아실현을 위해서 꼭 열심히 노력을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실제로는
내가 꼭 자아실현, 꿈을 이뤄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을 거야. 이러한 욕구가 깔려 있다는 거죠. 자, 선생님도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알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자, 내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처지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육체노동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힘들게 다리 아프게 몇 시간씩 서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이 생리적인 욕구조차도 제대로 해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내 꿈을 실현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면 돈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니까 오히려 이러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쉽게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자아실현,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생님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어때요? 이 진화생물학이라는 그 오컴의 면도날이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나요? 그쵸? 자, 오른쪽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예로,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이론은 자, 전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위 욕구가 충족돼야지 상위 욕구를 추구한다. 자, 이런 전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꿈을 위해서 자, 생리적 욕구를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 현재 졸린 것도 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도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오컴의 면도날을 갖다 댔어요. 갖다 대니까 이러한 이 전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 예외들까지도 한 번에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전제, 하위 욕구, 상위 욕구 이런 전제 다 필요 없고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설명한대요? 그쵸, 바로 자, 본질적 맛있는 거 먹고 푹 자고 싶은 그러한 본질적 욕구라는 잣대 하나로 한 번에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인간의 그런 욕구 단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간단해졌네요. 정말로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것이 맞나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체 주제인 행복, 행복에 관해서도 이 오컴의 면도날로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길게 이제 뜸을 들인 거죠. 자, 그럼 자, 이 오컴의 면도날로 행복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자, 어떤 철학자를 지금 공격하고 있네요.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이 글쓴이가 밀이 주창한 행복론에 대해서 읽어보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맥락상으로는 이 밀의 이론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복이란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야. 도덕적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아니, 우리는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글쓴이는 얘기를 합니다. 자, 천연의 행복은 원래의 그런 순수한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래요. 자, 여러분 레몬. 자, 레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레몬 하면 굉장히 시큼하고 상큼해서 자, 침이 질질 나오는 그런 맛이 연상이 되죠. 자, 그런 것이 떠올려지는 것처럼 자, 행복하는 순간 우리는 구체적인 감각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너 행복해 봤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크게 웃고 즐거웠던 것, 그러한 구체적인 경험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냐 없냐, 혹은 이상적이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행복, 구체적인 경험은 무엇이 중심이 되냐? 바로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바로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좋아하는 바로 그 쾌락입니다. 자, 레몬을 떠올릴 때 신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행복을 생각하면 쾌락적인 즐거움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글쓴이는 조금 안전장치를 주고 있네요. 자,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자, 물론 쾌락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 행복을 논하는 자리에서 쾌락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불성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얘기할 때는 필수적으로 쾌락적 즐거움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이 이후로 쾌락이 행복의 중심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또 다른 사례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을 비롯한 일반적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 일반적인 행복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행복한 삶,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글쓴이가 주장하는 쾌락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행복론을 따라가든지 쾌락적인 즐거움에 대한 행복을 따라가든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래요. 쾌락적 즐거움의 행복을 선택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래요.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 번째로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이 둘의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둘은 일단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행복론을 따를 것이냐, 자신의 쾌락적인 즐거움을 더 중시할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하게 되는 필수적인 것인데요.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거냐, 쾌락적인 삶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지금 당장 하면서 즐거운 것은 만화를 보는 것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공부가 같이 있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돼. 자, 이 만화를 보는 것과 공부를 하는 것, 이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지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 공부의 진정한 깨달음 때문에 얻어지는 깊은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단지 공부를 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 어른들이 인정해주는 것,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공부를 즐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부 자체는 솔직히 머리 아프고 괴로운 거죠. 자, 그런데 이 만화 읽는 것을 선택한다. 자, 이거는 만화 읽는 순간 맛있는 음료수나 간식 먹으면서 만화방에서 이렇게 뒹굴거리면서 만화 보는 거, 그거 진짜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어떤 게 행복이냐 우리는 쉽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근거를 대고 있죠.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자, 우리는 가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다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만화 읽는 것도 너무 좋고 만화 그리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나는 만화가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러한 선택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쁘게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금방 주눅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만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즐겁지도 않은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왜냐?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의 눈에 살을 입고 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내가 만화에 빠져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남들에게 좋게 평가를 받으니까 우리는 나의 쾌락적인 행복과 가치로운 삶 중에서 결국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써서 즐겁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한답니다. 자, 어떤 미국의 C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대요. 자, 이 초콜릿 연구를 읽어보면 여기 선생님이 그림으로 바퀴벌레 그려놨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대학생들에게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0.5온스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자,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크겠지만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눈앞에 초콜릿인데 옆에 있는 초콜릿보다 4분의 1 크기이지만 먹기에 거부스럽지 않은 하트 모양이고, 자, 이 오른쪽은 분명히 초콜릿이긴 한데 모양이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이거 사진 참고해서 그린 건데 그거 이미지 검색하는 과정에서 진짜 바퀴벌레 사진이 나와가지고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퀴벌레 너무 경멸하기 때문에 왠지 하트 모양 초콜릿을 골랐을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68%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보기에는 징그럽게 생겼지만 양이 더 많은 0.5온스와 2온스 무려 4배 차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은 초콜릿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일반인의 합리주의라는 그러한 현상을 도출해냈는데요. 자, 이 현상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까짓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너는 이거 그까짓 초콜릿인데 양이 많은 바퀴벌레를 선택해야지 왜 하트 모양을 선택했어? 그럼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이 바퀴 모양의 초콜릿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지금까지 읽은 부분을 오른쪽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심리학, 그 중에서도 진화생물학적 견해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쾌락적 즐거움이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쾌락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가치로워 보이는 것과 쾌락을 주는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주로 선택하느냐? 바로 이 가치로운 것을 선택한대요. 자, 이유는 뭐래요? 타인의 그런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기 때문에 이런 가치로운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쾌락, 내가 해서 즐겁고 재밌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를 신경 써서 자신의 쾌락보다는 가치를 좇는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초콜릿 실험 사례를 예로 들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일반인의 합리주의라는 현상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남들에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현상. 자, 그래서 자신의 행복, 즐거움보다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는 경우와 관련된 사례를 이 실험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 글쓴이는 또 다른 사례를,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몇 해 전부터 내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다. 그 당시 한 학생에게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이 교수는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죠. 내가 학점이 이렇게 높은데 학점이 높아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나는 왠지 다른 사람에게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자, 그러한 마음 때문에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례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래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근거로는 학점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심리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사례를 들 수가 있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과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심리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점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심리학과로 진학한 학생의 경우는 바로 명분의 행복을 양보했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선생님만의 하나의 사례를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맨날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퇴사하면은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꼭 나만의 방식대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 정말 하나같이 다 말려요. 누구 하나 지지해준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선생님 가족은 물론이고 남자친구,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있는 부장님들, 지내는 친구들 와, 정말 하나같이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매일매일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주춤하게 돼요. 자, 하지만 선생님은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로 1년, 2년 내로 퇴사를 할 건데 이제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거는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지워버리고 글을 끝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일상에서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되자는 말일까요? 네, 다소 그럴 필요가 있대요. 자, 우리는 쾌락주의자가 되자라는 말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조차도 꺼려지는 그런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글쓴이는 다소 얼마간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자,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즐겁고 행복한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열심히 가게 되면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